자,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입 목적이 뭐였죠? 그 명나라 갈 길을 내주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 정유재란 때는 일본군의 목적이 좀 달라요. 정유재란 때는요, 일본군이 조선 땅의 모든 것을 털어갈 작정으로 조선에 쳐들어온 겁니다. 조선의 문화재와 보물뿐 아니고요, 기술자와 사람까지, 심지어는 흙까지도 그냥 싹 훔쳐갔잖아요. 심지어 일본군은요, 무자비한 학살까지 저지르면서 조선인의 코와 귀까지 베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사명대사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최전선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전쟁의 최전선 남부지방으로 향합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중심 길목이자 경상북도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팔공산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팔공산성이 무너지면요, 한양까지 가는 길이 단숨에 끊긴 겁니다. 사명대사와 의순군 그리고 경상도 관군 수천 명을 포함한 병사들이 이 팔공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명대사를 격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격노하게? 바로 관군을 지휘하던 경상도 관찰사가 수천 명의 관군과 함께 도망가려는 거예요. 네. 도망을? 네. 당시 일본군의 맹공에 조선군이 연이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려 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떠나버리면 남는 병사는 고작 수십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함락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모습을 본 사명대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근데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진짜 실전이니까. 사명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도망가셔. 난 여기서 죽겠어. 와. 사명대사의 비난 섞인 책망을 들은 경상도 순찰사와 관군들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꽁지 빠지듯 도망칩니다. 게다가 이런 와중에 수백 명의 일본군이 팔공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과연 사명대사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사명대사와 남아있는 군사들은요, 남은 무기를 챙겨가지고 팔공산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수적으로 열세했던 사명대사는요, 팔공산의 독특한 지형을 전투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군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일본군이 본 거예요. 일본군은요, 조선군의 수가 적은 걸 눈치채고요, 뒤따라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쫓아간 거죠. 네. 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사명대사. 이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숫자가 많이 없는데. 보시죠. 모두가 힘을 다하여 죽기로 싸우고 화살이 없어지자 큰 돌을 굴러내렸다. 팔공산은요, 돌과 바위가 많았거든요. 사명대사가 산 위에 있던 큰 바위를 산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겁니다. 와. 사명대사와 의순군은 이 지형을 이용해서 죽기 살기로 일본군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자, 산을 기어오르던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떨어지는 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는요, 팔공산성 포기해요. 그리 도망칩니다. 위기에 몰린 팔공산성을 사명대사와 남은 군인들이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명대사가요, 전투에서 썼던 물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물건이 남아있죠. 자, 한번 보시죠. 아! 바로 사명대사의 투구와 칼입니다. 사명대사는요, 이 투구와 칼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유물은 현재 스승 서산대사가 머물렀던 사찰, 북한 묘양산의 보현사에서 보관 중입니다. 지금은 사진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97년 9월 바다에서 반가운 승전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 바다에서 승전 바다에서? 소식. 아, 명량해전. 맞습니다. 바로 명량해전.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이 울돌목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겁니다. 이순신의 이 활약은요, 전쟁의 판도를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더 이상 일본군은 북상하지 못하고요, 사기마저 꺾였죠. 육지에는 사명대사,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1598년 8월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일으킨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겁니다. 도요토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일본군은 그해 11월 조선 땅에서 모두 철수하죠. 드디어 7년이란 긴 전쟁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갑자기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끝에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단절. 한 단절이잖아요. 그런데 도요토미가 죽고 난 바로 다음 해부터 끊임없이 조선에 국교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해온 인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맞아, 맞아. 바로 새롭게 일본의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에야스. 도쿠가와의 제안에 조선 조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이 언제 또 딴 마음을 품고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도쿠가와의 끈질긴 요청에 조선 조정은요, 약 5년이 지난 1604년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전쟁 이후 일본과의 첫 교섭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선조는 협상 대표를 고르는 일에 더욱 심사숙고했습니다. 이때 조선 조정의 신하들은 입을 모아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명대사였습니다. 와. 그 당시 조선의 고위 관료 중에서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전쟁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트라우마도 있고 아무래도 무서웠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명대사는요, 당시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흔쾌히 나섭니다. 이미 전쟁터에서 외장과 맞선 사명대사에겐 적의 소굴로 들어간다는 두려움 따윈 없었겠죠. 그렇게 사명대사와 조선사절단은 교섭을 위해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604년 12월 27일 사명대사는 드디어 교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기록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승려들이 사슴떼처럼 몰려들어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 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갔던 일본인들이 이 조선의 사명대사 뛰어나 이런 고생이 있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심지어
갓도의 머리를 보배라고 말했던 일화까지 알려지면서 사명대사의 기계가 소문납니다. 인기 스타가 됐네요. 그렇죠. 사명대사가 조선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겁니다. 와. 그렇게 사명대사는요, 조선의 대표로 교토에 머물면서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을 시작합니다. 자, 사명대사는 과연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605년 5월 거제와 부산 앞바다에 며칠 간격으로 수십 척의 외선이 정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배에서 내린 인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명대사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배에선 사명대사뿐 아니고요, 상상치 못한 인물들이 줄줄이 내립니다. 응? 바로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인 포로 1391명이 타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 당시 일본의 수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사명대사가 도쿠가와와 교섭을 해서 이 조선인 포로들을 송환해 온 겁니다. 와. 조선의 관리관인 승려 사명대사가 일본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 외교 담판을 짓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성과를 이루고 돌아온 겁니다. 이제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국교 재개를 하는 회담이 본격화되고 또 포로 송환도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이제 에도幕府를 세웠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인 거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올라선 사명대사. 일본에서 돌아온 지 3년 만인 1610년 8월 26일 6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조선 전체가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승려였지만 사명대사는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을 위해 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조선을 지키는 또 다른 영웅 사명대사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